안녕하세요. Ask Professor 차 32번째 시간으로 방사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5번째 마지막 시간 감마선 공부합니다. 자연 방사선 붕괴 3가지가 있었습니다. 알파 붕괴, 베타 붕괴, 감마 붕괴 이 3가지가 있었죠. 알파 붕괴는 왜 일어났습니까? 원자핵의 핵자들이 수가 너무 많아서 좀 핵자 수를 좀 줄여야지, 감소시켜야지 안정된 핵이 될 때 알파 붕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알파 붕괴는 어떤 거였습니까?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꼭꼭 붙어가지고 나가는 것이었는데, 그 원자핵에서 어떻게 나오는가 하는 것은 양자역학의 장벽 터널링 효과 현상으로 이제 설명이 됐었죠. 그리고 두 번째 베타 붕괴는 전자가 나오는 것인데, 원자핵에서 원자핵 속에는 우리가 전자가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양성자가 너무 많든지 중성자가 너무 많으면, 양성자와 중성자의 균형이 어긋나면, 양성자가 너무 많으면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하면서 이제 그 양전자가 나오죠. 또 중성자가 너무 많으면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하면서 전자가 나오죠. 그것이 이제 베타 붕괴였습니다. 이것은 양력에 의해서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거나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면서 그때 이제 전자나 양전자가 만들어지면 즉시 원자핵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었죠. 이제 마지막으로 감마 붕괴는 이건 전자기파인데, 이 전자기파는 원자에서 전자기파가 나오는 것과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이제 나온다고 했죠. 다시 말하면 원자나 원자핵이나 그 원자에서는 전자가 존재하는 상태의 에너지가 있고, 원자핵에서는 핵자가 존재하는 상태의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높은 상태에 있던 전자가 그 밑에 낮은 상태의 이 상태가 에너지 상태가 비어 있으면 글로 떨어지면서 그 차이 에너지가 나온다고 했죠. 이제 원자핵에서도 마찬가지로 높은 상태의 에너지에 있는 핵자가 낮은 상태가 비어 있으면 그러면 전자기파를 내보내는데, 이때 원자핵에서 나오는 전자기파는 진동수가 아주 커서 그것은 감마선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들뜬 상태의 원자에서는 선스펙트럼이 나오는 것과 똑같은 원리로 이제 원자핵에서 나온다. 그래서 원자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 선스펙트럼을 볼 것 같으면 어떤 선스펙트럼하고 그 파장이 똑같았냐면 태양에 나오는 선스펙트럼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태양엔 모든 원소의 선스펙트럼이 거기 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소나 헬륨이나 수은이나 우라늄 이런 것들의 그 들뜬 상태에서 나오는 이런 선스펙트럼을 볼 것 같으면 이게 이제 태양에 있는 선스펙트럼과 파장이 일치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들은 무엇으로 잘 설명할 수가 있냐면, 양자역학으로 정해지는 원소마다 전자의 에너지 껍질 사이에 에너지 차이가 있는데 딱 그것에 딱 맞게끔 이렇게 전자기파가 나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원자에서는 이제 어떤 에너지에서 나오냐면, 그 에너지를 진동수로 바꿀 것 같으면 적외선 영역, 가시광선 영역, 자외선 영역, 그리고 X선 영역까지도, X선 영역은 좀 이제 에너지가 좀 높은 것이죠. 이렇게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감마선은 그보다 더 에너지가 높은 것이어서 원자핵에서만 나온다고 했죠. 그런데 사실은 진동수만 가지고 볼 것 같으면 X선과 감마선이 서로 중첩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파장이나 진동수를 가지고 X선, 감마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밑에 있는 라디오파나 뭐 마이크로파나 적외선이나 가시광선, 이것은 이제 구분이 잘 되지만 여기서 보는 것처럼 감마선과 X선은 이렇게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으로 하냐면, 이렇게 겹치더라도 이것이 원래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냐에 따라서 그 감마선이나 X선의 이름을 붙이는데, 만약에 원자의 에너지 차이에서 에너지 상태 에너지가 다른 상태 사이에서 나오면 그건 X선. 그래서 이제 좀 원자보다 큰 원소에서 아주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 저 밑에 낮은 상태로 가면 X선까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똑같은 진동수들에도 원자핵에서 나오면 그러면 이것은 감마선이라고 우리가 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X선과 감마선은 뭐 어떻게 더 분명히 구분이 되냐면, 원자핵에서 나오는 전자기파는 감마선, 그 다음에 원자에서 나오는 전자기파는 X선, 에너지가 높은 전자기파는 X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감마선은 원자핵에서 어떻게 발생하냐면 이것은 원자에서 이제 전자기파가 나오는 것과 똑같은 원리인데, 원자에서는 어떠냐? 원자에서는 원자의 상태를 들뜬 상태와 바닥 상태로 나눈다면, 들뜬 상태의 원자면, 이 들뜬 상태의 원자는 뭐냐면 전자들이 가장 낮은 에너지로 차곡차곡 있죠. 그런데 중간에 비어 있으면서도 전자가 더 높은 상태에 있을 때 이걸 들뜬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높은 에너지 상태의 전자가 낮은 에너지 상태로 가는데, 바닥 상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자가 가장 낮은 데서부터 차곡차곡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닥 상태에서는 아무런 전자기파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게 원자핵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자, 들뜬 상태의 원자핵에서는 여기 원자에서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높은 상태에서 이제 더 낮은 상태로 가면서 이제 감마선도 나오는데, 감마선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알파선, 베타선까지 다 나올 수가 있죠. 아무튼 더 낮은 상태로만 가면 알파선, 베타선 나오면 그때는 핵종이 다른 핵종으로 바뀌는 거죠. 감마선은 핵종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닥 상태라고 하면 바닥 상태의 원자핵에서는 더 이상 똑같은 핵종을 유지하면서는 감마선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닥 상태에서는 감마선은 안 나오는데, 만약에 핵종을 바꾸면서 더 낮은 에너지 상태, 더 안정된 상태가 있다면 가능하죠. 그래서 알파선과 베타선은 바닥 상태에서도 나올 수가 있지만, 그래서 핵종이 바뀌지만 감마선은 더 이상 안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감마선 나오는 경우를 볼 것 같으면, 자, 원자핵이 알파선이나 베타선을 방출하며 다른 핵종으로 바뀐다고 그랬죠. 이게 다른 핵종으로 바뀔 때는 이게 바닥 상태의 다른 핵종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들뜬 상태의 다른 핵종으로 바뀐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예를 하나 들겠어요. 여기 나트륨이 이렇게 있는데, 나트륨의 경우에 이 베타 분계를 하면 나트륨의 바닥 상태에서 베타 분계를 할 것 같으면 뭐가 되냐면 마그네슘이 되는데, 마그네슘의 들뜬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 마그네슘의 들뜬 상태에서 2.76 MeV의 에너지를 내보내면서 그보다 조금 더 낮은 들뜬 상태로 가고, 거기서 또 1.38 MeV의 감마선을 내보내면서 이제 바닥 상태로 간다. 바닥 상태로 갈 것 같으면 더 이상 감마선을 내보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감마선은 이렇게 원자핵에서, 핵종에서 더 들뜬 상태에서 이제 바닥 상태 또는 더 안정된 상태로 가면서 나올 뿐 아니라 어떻게 해서도 만들어질 수가 있냐면 쌍소멸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죠. 가장 먼저 발견되고 가장 잘 알려진 것이 바로 뭐냐면 전자와 양전자. 전자와 양전자는 서로 입자, 반입자의 관계가 있죠. 이 둘이 만나면 두 개의 감마선을 방출하면서 소멸됩니다. 이때 나오는 감마선의 최소 에너지는 전자와 양전자의 질량 에너지가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때 꼭 전자와 양전자만 쌍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입자는 자기의 반입자를 만날 것 같으면 쌍소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의 역반응, 다시 말하면 감마선인데 그 조건이 맞으면, 여러 가지 이제 보존 법칙이 맞을 것 같으면 조건이 맞으면 높은 에너지, 이게 이제 전자와 양전자의 정지 질량보다 더 큰 에너지를 갖는 그런 감마선이어야 되겠죠. 그러면 둘이 모이면서 어떻게 되냐면 전자와 양전자가 생성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걸 도표로 표시할 것 같으면 여기에 지금 전자와 양전자가 합해져 가지고 감마선이 나올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쌍소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감마선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양전자와 전자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어요. 이건 바로 쌍생성인데, 이것은 요새 입자 가속기에서 찍는 거품 상자의 이 사진, 이런 사진을 볼 것 같으면 그런 예가 굉장히 많은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뱅글뱅글 도는 것은 양전자나 전자를 얘기하죠. 그래서 뱅글뱅글 도는 게 서로 대칭적으로 두 개가 있으면 그건 양전자와 전자 두 개가 생겼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선이 오다가 없어져 버리면 그건 감마선으로 바뀌었다, 이런 것이 되고, 여기서 벌써 아주 여러 개의 전자, 양전자 쌍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감마선이 두 가지 메커니즘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방사선이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 인체에 별로 좋지가 않죠.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래 방사선 기호도 있죠. 그런 근처에 가까이 가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런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은 모두 다 굉장히 큰 에너지,
메가 일렉트론 볼트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지나다니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체에 해로울 수가 있는데, 그렇더라도 이 세 개의 세 방사선의 투과력을 한번 비교할 것 같으면 여기에 알파선, 베타선하고 감마선하고 그 다음에 중성자, 중성자가 이제 특히 핵분열 같은 데서 많이 나오고 이렇게 중성자가 많이 나올 수가 있죠. 이 중성자는 전하가 없는 입자이기 때문에 비교적 투과를 많이 합니다. 이거 같이 비교할 것 같으면 투과력이 어느 정도냐면 여기 종이를 지나가고 또 손을 지나가고, 손에 이제 살갗을 지나간다는 뜻이죠. 금속을 지나가고 물을 지나가고 콘크리트를 지나가고 납을 지나간다면 제일 먼저 멈추는 게 바로 뭐냐면 알파선입니다. 그래서 이 투과력은 어떠냐면 질량이 크면 작을수록, 정지 질량이 작을수록 투과력이 큰데, 여기서 질량이 제일 큰 게 뭡니까? 알파선이죠. 그래서 알파선은 종이 한 장만 가지고도 이 전부 다 알파선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베타선은 전자인데 이 전자는 어떻습니까? 종이 같은 건 진하고 이런 조그만 알루미늄 판이나 이런 거에서 못 가게 만드는데, 중성자는 이런 거 다 지나가고 물에 이제 흡수가 많이 됩니다. 물에서 여기서 세울 수가 있고, 감마선의 경우는 어떠냐? 이것은 투과력이 굉장히 커가서 콘크리트 같은 것도 그냥 지나가고 두꺼운 납에서 겨우 멈출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지 질량의 그 반비례해서 투과력이 좋아서 질량이 작을수록 투과력이 크니까 어떤 순서가 되냐면 감마선, 베타선, 알파선의 순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투과력만 크다고 우리 몸에 더 많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알파선이나 베타선이나 감마선이 우리 물질에 있는 분자들과 만나서 거기서 전자를 떼어낸다든가, 그게 이온화 능력이죠. 이 이온화 능력이 얼마냐에 따라서 몸에 더 해로울 수도 있는데, 이 이온화 능력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질량이 크면 클수록 전자를 때려서 나가게 하는 그 기능이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커가지고 이온화 능력이 제일 큰 것은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이런 순서로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면 이런 감마선이 우리가 그래도 어디에 이용될 때가 있을까? 이 방사선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많은 이용처를 만들 수는 없지만, 감마선을 이용하는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거 이제 한두 개 소개한다면, 우리 이제 그 엑스선이나 이런 영상 장비가 있죠. 병원에 가면 엑스선 같은 게 우리 몸도 투과하기 때문에 몸 안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엑스선은 어떠냐면 바깥에서부터 엑스선을 통과시켜 가지고 그 반대 방향에다가 필름을 놓고 이제 측정하는 것이죠. 근데 감마선은 어떻게 이용할 수가 있냐면, 그 감마선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장치가 PET라고 알려진, 그게 양전자 단층 촬영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포지트론 에미션 토모그래피라고 하는 것의 준말이 PET인데, 이거는 무엇을 이용한 거냐면 방사성 동위원소의 화합물을 가지고 이걸 갖다가 인체에다 주입합니다. 방사성 동위원소는 어떤 거냐면 거기서부터 방사성 붕괴가 일어나 가지고 뭐가 나오는 거죠. 베타 붕괴가 나와가지고, 특히 베타 플러스 붕괴가 나오면 뭐가 나오냐면 양전자가 나오죠. 그래서 트레이서는 이 양전자 단층 촬영술에서 나오는 트레이서는 그게 이제 인체에 흡입시키는 건데, 어떤 동위원소를 이용하냐면 베타 플러스 붕괴를 하는, 베타 플러스 붕괴는 바로 뭡니까? 양성자가 중성자로 되면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베타 플러스 붕괴에서 방출한 양전자는 어떻습니까? 전자의 반입자인데 우리 주위에 전자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전자 바로 결합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쌍소멸하죠. 쌍소멸할 때 아까 무엇이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감마선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감마선은 어떻습니까? 투과를 많이 해서 바로 바깥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감마선을 검출하는 검출기를 붙여놓을 것 같으면 그 감마선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 감마선은 어떤 거냐면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이런 페트 장치는 여기 이런 데로 해서 뇌를 촬영한다면 이 속에 쑥 들어가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엑스선이나 CT나 이런 거는 외부에서 이렇게 보내 가지고 저기서 하는 거라면
이 양전자 단층 촬영술은 어떻습니까? 방사선을 내보내는 게 내 인체 내부로 들어가는 거죠. 내부로 들어가서 암 조직 같은 데서부터 감마선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러면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장단점, 페트의 장단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생체 조건 내에서 기관과 조직의 화학적 동작 모습을 초기에 정확하게 진단 가능한데, 이것은 어떠냐면 엑스선이나 이런 것처럼 해상도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체 해로운 감마선을 이용하고 해상도가 다른 영상 장비에서 비해서 좀 떨어진다고 하는 이런 단점이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면 어디가 어디인지 잘 모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빨간색이 있는 것은 이제 암세포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페트 장치는 페트 요거 하나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 같이 CT를 붙인다든지 MRI를 붙여가지고 여기에 정확한 위치는 그것으로 이제 CT나 MRI로 측정할 것 같으면 정확하게 어디에 이런 암세포가 있는지 하는 걸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페트를 이용하고 사실은 이 페트 장치가 요즘 많이 활용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마선이 아주 광범위하게 이용이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의료기구의 감마선 소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마선 소독 간단히 할 수가 있는데, 감마선 의료기구를 멸균 소독하는데 매우 효과적인데, 내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 감마선 소독이 나오기 전까지는 병원에서는 어땠냐면 그 의료기구를 전부 어떻게 소독했냐면 뭐 가위도 그렇고 칼도 그렇고 뭐 주사기도 그렇고 전부 다 끓였습니다. 끓였어요. 그래서 항상 뜨거운 물에다 끓이고 있었어요. 끓이는 것도 굉장히 오래 끓였습니다. 근데 이게 나오게 된 일은 아주 간단하게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종전의 의료기구를 고온 고압에서 소독하는 것이 매우 불편했지만 방사선 동위원소 코발트 60을 이용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감마선을 이용할 것 같으면 장점들이 뭐냐면 아주 감마선 소독은 대상에 전혀 손상을 주지 않고 완전 소독이 가능합니다. 감마선이 박테리아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멸균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가열이 필요 없는 저온 소독이고 순식간에 되는 거예요. 간단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미 포장을 다 해가지고 소독하기 때문에 한번 소독된 기구는 오랜 기간 보존해서 그때 이제 꺼내서 쓰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요새는 어떻습니까? 주사기도 전부 다 새로 이렇게 끓여서 쓰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일회용 주사기로 돼가지고 병원에 갈 것 같으면 전부 이런 포장지에서부터 찢어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감마선 소독이 널리 이용이 되고 있다. 감마선의 활용, 우리 두 가지를 봤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감마선과 같은 방사선은 우리가 아주 넓은 의미로 마음대로 활용할 수는 없다. 방사선을 우리가 막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제 바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스크 프로페서 차의 방사선 이야기는 5번으로 오늘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